전라남도 남쪽 끝 강진, 바다와 산이 맞닿은 작은 마을. 1801년 겨울, 한 사내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한때 조선 최고의 개혁가였던 남자, 왕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를 바꾸려 했던 학자. 그러나 이제 그는 영모의 혐의를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곳 유배지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의 나이 40. 앞으로 그는 이곳에서 18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배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 형벌의 공정함. 그 모든 것이 이 유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갑니다. 조선 후기, 가장 혼란했던 시대를 살아낸 한 지식인의 이야기.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17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은 영조의 시대, 당쟁은 극에 달했고 사도세자의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경기도 광주의 한 양반 가문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약용. 그의 집안은 남인 계열의 명문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변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린 정약용은 일찍부터 비범했습니다. 5살 때 이미 글을 읽었고 10살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정약용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용기. 이 세 가지가 그의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과거에 급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1789년, 그가 28이 되던 해에 찾아옵니다. 1789년, 정조는 즉위 13년 차,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낡은 당파의 논리에 갇히지 않은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사람. 정조의 눈에 정약용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규장각에 불러들입니다. 규장각은 왕의 직속 연구기관이자 개혁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수원 화성 축성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였고 새로운 조선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를 설계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고 실용적인 건축 설계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명확했습니다. 현실에 쓸모없는 학문은 의미가 없다. 그는 책 속에 갇힌 성리학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바꾸는 실학을 추구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행정개혁, 법제정비, 과학기술 도입. 정약용은 왕의 오른팔이 되어 조선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 정약용에게 이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조선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린 순조가 즉위하고 실권은
대비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정조의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천주교였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일찍이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그의 형 정약전, 정약종은 신자였고 정약용 본인도 한때 관심을 가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고 정약용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합니다.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두 사람은 각각 18년, 그리고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그는 작은 초가집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외로움, 절망, 그리고 분노.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라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유배지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강진에서 정약용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백성의 삶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힘든지,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관리가 아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가짐을 담은 책. 총 48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방관이 해야 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부임할 때의 자세, 세금을 거둘 때의 원칙, 형벌을 내릴 때의 신중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민관은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한다.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이 책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도덕성에 대한 물음이었고 조선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세유표를 씁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를 담은 방대한 저작. 토지제도, 관료체계, 군사제도, 과거제도, 조선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흥음신서, 형벌과 재판에 관한 책. 그는 수많은 억울한 사례를 분석하며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 판관은 두려워해야 한다. 18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썼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붓을 들었고 밤이 되어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500여 권의 책이 태어났습니다. 유배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의 나이 57. 청년으로 떠났던 그는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직, 제안이 있었지만 정약용은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개혁은 이 시대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 마연.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여생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정리하고 가끔 산을 오릅니다. 그의 삶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변할 것이다. 내가 쓴 글들이 그때 쓰일 것이다.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은 고향에서 숨을 거둡니다. 향년 75. 그의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신문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산 정약용. 그는 단순히 많은 책을 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고 변화를 꿈꾼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단 하나. 백성. 모든 정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모든 제도는 백성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그는 성리학의 추상적인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실용을 추구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학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익, 유영원으로 이어진 실학의 흐름을 집대성하고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당쟁과 낡은 제도에 갇혀 있었고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이 옳았다는 것을, 그가 꿈꾼 조선이 진짜 조선이어야 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을 기억합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개혁의 선구자로, 백성을 사랑한 지식인으로. 그의 유배지 강진에는 다산초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전히 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책을 쓰던 작은 방, 산을 바라보던 마루,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던 그의 마음. 정약용은 묻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의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꺾이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